48페이지 사전 통제요. 기본서는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좀 중요한 처분 절차를 좀 하고 나면 다음 주 초반까지는 아마 더 나갈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끝나고 나면 기본서는 첫 페이지부터 해서 다시 쭉 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판례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봤던 판례와 좀 추가해서 볼 판례 이런 것들도 같이 문구를 볼 거니까 기본서는 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전반적인 걸 조금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서를 밑줄 치거나 그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48페이지 사전 통지요. 자, 사전 통지가 뭔지는 제가 계속 지금 첫 시간부터 얘기했죠. 불이익한 처분할 때 사전에 먼저 통지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전에 먼저 통지를 하는 거거든요.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외워야 될 포인트는 당사자에게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어떤 일정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를 해요. 한 건물 철거 명령을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철거 명령 처분은 그 건물 소유주한테 가죠. 그죠? 소유주한테 처분장이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실을 미리 알아야 될 사람들은 거기 살고 있는 뭐 임차인들도 있고 주변 사람들 상권도 있고 그러니까 필요한 이해관계인들에게 다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그 절차에 직접 또는 신청에 의해서 또는 직권에 의해서 뭔가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인들에게는 다 사전 통지를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사전에 통지한다라는 거는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는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알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야 한다, 통지하여야 한다, 의무예요. 그러니까 불이익한 처분 시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거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어때요? 안 했으면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는 거겠죠. 안 해도 되는 면제 사유는 3가지, 시행령에 5가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행령은 여기 교재에 있지만은 시행령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시행령을 다 외워도 쓸 시간도 없어요. 그냥 쓸 시간도 없는 걸 뭐하러 외워요? 그죠?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근데 교재에 왜 있냐고요? 구색 맞추려고 있는 건 아니고 읽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행령에 있는 걸 가지고 사례가 나왔을 때 이게 사전 통지를 안 해도 되는지는 구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딱 그 정도까지만. 자, 일단은 면제 사유는 긴자성, 저는 이렇게 외워요. 긴자성. 근데 긴은 그냥 둠자대로예요. 긴급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서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냥 긴급한 처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는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외웁시다라고 제가 10년을 넘게 했는데 10년을 넘게 하다가 막판에 항상 포기를 해요. 정확하게 못 외우시더라고요. 외우신 분들은 정말 정확하게 외우세요. 이게 법조문이기 때문에 양가로 2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외우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못 외우실 거면은 본인은 못 외울 사람이다 외울 사람이다 스스로 판단을 못 하겠지만 그냥 다 못 외운다고 생각을 하고 요 앞에까지만 외우세요. 법령 등에서 요구되는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까지만 외우세요.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고 그 뒤에는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이거는 이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없어진 것이 객관적으로 누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주관적으로 봤을 때 없어진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없어졌다라는 어떤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빼고 앞부분까지만 쓰면 되고 거기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뒤를 외우니까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면 문장이 앞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앞에 뒤에를 다 외워서 다 깔끔하게 쓰면 좋은데 뭔가 섞여가지고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문장이지? 이런 문장들이 막 쓰여져요. 그러니까 뒤에 그냥 빼세요. 빼고 앞에만 외우세요. 근데 그럼 무슨 말이냐고요?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됐대. 여러분들 행정사니까 행정사로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행정사 시험을 부정으로 봤어요.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가지고서 그죠? 성형수술 시켜가지고서 행정사가 너무 되고 싶으니까 시켜가지고서 그 사람 뭐야? 나랑 똑같이 생겨. 그럼 힘들 텐데. 아무튼 그 사람이 대진 가서 시험을 본 거예요. 봐가지고서 합격을 했겠죠. 해가지고 자격증이 나와요. 시험 합격이 됨과 동시에 자격증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행정사 자격이 있는 자가 되죠. 행정사는 그 행정사 자격증을 바탕으로 법정 실무 교육을 듣고 행정사법에서 어차피 외우실 거예요.
실무법에서 법적 실무 교육을 듣고 그래서 합격증 그러니까 합격증과 시험 합격증과 그 다음에 법정 실무 교육 연수 이수증을 2개를 갖고 그 다음에 뭐 사무실 계약서 이런 걸 해가지고 첨부해가지고선 시군구장에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행정사 업무 신고증을 줘요. 그죠? 업무 신고증을 받으면 이제 행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시험을 합격했어요. 합격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업무 신고를 했죠. 신고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뭐 업무 신고 확인증이 중요한 거지 사업자 등록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증은 뭐 잘 게시도 안 하고 신고 확인증을 딱 들어가자마자 탁 보이는 데다가 게시를 해 놓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 그 법정 실무 교육 받으면 행정 권리 구제 분석사 뭐 이상한 자격증 같은 거 몇 개 더 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왠지 있어 보이라고 옆에다가 게시해 놓기는 하죠. 처음엔 게시해 놨다가 지금은 좀 민망해가지고 제 스스로 민망해서 저는 그냥 빼놨는데 하기를 하죠. 근데 이거 아까 부정으로 합격했다면서요. 똑같이 생긴 사람 가가지고 시험 봤다면서요. 그러면 합격이 어떻게 돼요? 합격이라는 행정행위, 나 합격자 이렇게 결정이라는 행정행위를 어떻게 해요? 취소시키겠죠, 그죠? 이거 합격했네 안 했네 뭐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네 아니면 나였네 뭐 이렇게 이거 갖고 법원의 재판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가지고 법원 재판으로 막 가가지고서 확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이제 행안부 장관이 뭔가 하겠지만은 아무튼 법원 재판으로 이게 분쟁이 돼서 객관적으로 이 합격이 취소가 되면 이 업무 신고는 어떻게 돼요? 이거 취소시켰는데 취소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럼 시군구장이 다시 야 너 이거 취소됐으니까 너 업무 신고도 내가 없앨게 라고 사전에 통지를 하고 뭐 의견 청취를 받아가지고서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법령에서 정한 자격 이 합격증하고 그 다음에 교육 이수증하고 그 2개를 내야지만 할 수 있는 자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 이거를 없애야 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사전 통지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없거나 없어지게 된 것이 이제 법원의 재판으로 등으로 재판뿐만 아니라 등으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말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요 부분보단 앞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질상 뭔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하게 불필요하다. 뭐 이것도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 뭐 이 정도로 외워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긴자성에 해당되면 사전 통지가 면제되죠. 왜 면제되겠어요?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되는 것이 의무인데 안 해도 된다는 얘기겠죠. 자, 넘어가셔서 그 사전 통지 기간은 예전에는 청문 기간이라는 게 청문 파트 절차에 있었기 때문에 청문 기간이 있었고 의견 제출은 여기는 지금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해서 정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으로 들어갔죠. 이거는 들어간 지 한 3, 4년밖에 안 됐어요. 예전에는 의견 상당한 기간 전에 줘야 한다 이렇게 법조문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상당한이라는 얘기가 어때 보여요? 상당한. 이거는 너무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한 1시간 전에 좋고 야 충분했잖아 상당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이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진 않았죠. 심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할 때 저 요즘은 안 하지만 그때는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전통지서 이런 게 정말 이틀 전에 하루 전에 특히 그 독서실 옛날에 토즈나 스터디 카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게 한 7, 8년 전쯤에 그때 이제 카페와 독서실하고 요즘의 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독서실 면적으로 뭔가 허가를 받아놓고 연면적이 얼마 이상 돼야 되니까 받아놓고 거기를 뭔가 카페로 좀 꾸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등록받는 그런 이런 걸로 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 면적에 대한 부족이나 이런 걸로 영업정지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독서실이나 아니면 스터디 카페나 이런 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서로 막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거리가 좀 많았어요. 남의 불행은 우리 행정사 때 좀 행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사회적으로 뭐 크게 문제가 이런 거는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죠. 코로나 때도 행정사들이 일부가 아니라 돈 많이 번 사람들은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웃으면서 남의 불행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거는 정말 사회적인 문제인데. 근데 뭐 스터디 카페야 뭐 내 주변에 없으니까. 그렇죠. 돈 그런 걸로 행정심판 많이 했죠. 주문 예전에. 그러니까 자, 근데 그 교육청 거기가 교육청 같은 데서 오는데 뭐 처분장 날라오기 하루 전에 사전 통지서가 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사전 통지서가 왜 필요하냐면 사전 통지서를 받으면 어떤 처분인지 그 다음에 누구한테 하는지 그거 처분의 근거법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떤 원인 사실이 있는지 이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하게 되면 언제 어디로 해라 안 하면 어떻게 처분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사전 통지서에 써져 있어요. 지금 쓸데없이 제가 외우고 있는 거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게 써져 있구나라는 건 감각적으로 알기는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죠. 이런 처분이 있고 누구한테 처분을 하는데 법적 근거가 뭐가 있고 이거는 수험적으로는 중요한 게 아니라 실무적으로는 사전 통지서를 갖고 오면 법적 근거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법을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 통지서를 들고 우리한테 구제해 주세요라고 오면 일의 반이 끝난 거거든요, 사실. 이게 어떤 법에 뭘 적용해가지고서 지금 이게 나오는지 사전 통지서 받기 전에는 잘 모르니까 힘들어요. 힘든데 하여튼 그런 법이 있고 그다음 의견 제출 언제 어디까지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써져 있다고요. 자,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작년 문제, 작년이래요. 올해 문제죠. 11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런 것들이 써져 있어요. 자, 그거를 보고 뭘 열심히 만들어서 의견 제출도 하고 뭐 열심히 만들어서 행정심판 청구도 해야 되는데 뭐 하루 전에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처분장 내려오기 하루 전에. 거기서는 상당한 기간을 줬대요. 나한테는 상당하지 않은데 상당한 기간은 행정청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하도 되니까 이제 비판과 해서 반영해서 어때요?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 사안마다 의견 제출은 필요한 기간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다 맨날 뭐 영업정지 처분만 할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이 다 틀리니까 필요한 기간 알만 짧다고 해도 10일. 그래서 10일 이상으로 정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서 10일 이상으로 한다. 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거부처분. 우리 시험에 한 2번 나왔죠. 요것만. 자, 거부처분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권익이 부과되기 전이기 때문에 거부처분이라 하더라도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불이익한 처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일단 거부처분은 당연히 신청을 전제로 하겠죠. 거부합니다 라는 거는 뭐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거부합니다 나오지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보고 행정청 공무원이 와가지고서 거부합니다 이러면 그건 좀 이상한 상황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청에 따라서 나중에 쭉 심사를 했더니 이거를 거부한대요. 그리고 판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이익한 처분은 권익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래요. 그러면 이 거부 처분이 과연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인지를 살펴보자는 거죠. 거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소극적 행위 해가지고서 우리가 거부나 부작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의무를 부과한다, 뭘 적극적으로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의무 부과는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권익 제한은, 자, 권익 제한은 판례 표현은 이래요. 이게 너에게 주는 권익이야, 권리야, 이익이야. 그래서 권익을 이만큼 줘요. 주는데 그런데 이 중에서 원래 이만큼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거는 하지 마, 이게 제한이죠. 권익을 아예 안 준다는 게 아니고 권익 전체를 박탈한다는 게 아니고 뭐 박탈도 당연히 되겠지만 아무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권익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부를 못하게 하는 게 제한이다. 판례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거부처분은 어때요? 거부처분은 신청 권익을 주세요라고 했더니 거부처분이 나왔다는 얘기는 권익을 지금 현재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권익을 안 준 거죠. 안 준 거면은 권익이 지금 있나요? 없는데 어떻게 제한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를 제한한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다? 그럼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라고 하더라도 권익을 제한한다고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다. 그럼 또 무슨 말인데요?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대상이 되지 않는다. 거부 처분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근데 왜 이게 시험에 2번이나 나왔을까요? 판례가 많으니까. 그럼 왜 판례가 많을까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거부 처분이 나오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뭐 인생이 그냥 누구한테 맨날 까이던 뭐 저는 뭐 거부 처분 하나 정도 나온다고 해서 뭐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는데, 근데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이거 거부 처분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쁜 것도 사실 맞고, 그러면 법이라는 거는 그 현실이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뭐 처음에 만들 때는 좀 애매하겠지만은 점점 변해서 맞춰줘야 되는데 판례는 계속 아니래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 사무관리론에서도 배우고 그다음에 우리 법에도 있어요. 신청을 하면요, 만약에 거부하기 전에 그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하자가 있다. 거부 처분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부할 때 내가 못해줘라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유가 고칠 수 있는 거라면 거부 처분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보완이라는 절차를 거치죠.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의무예요. 보완 요구는 하여야 한다. 근데 보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을 안 했다면 반려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칠 수 없는 정말 실질적인 그런 하자라면은 보완 요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거부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부를 하기 전에 우리 법에는 절차를 두고 있어요. 보완이라는 절차를. 그리고 그거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받는 게 뭐예요? 거부하기 전에 이게 무슨 하자가 있구나. 나 이 하자가 이게 아니에요. 이거 이런 거예요 하면서 좀 더 넣는다던가. 어떻게 보면 보완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신청에 따른 거부 처분의 보완일 거예요. 의견 진수의 기회라는 거는. 근데 그 절차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거는 권익 제한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시험 문제는 너무나 간단하지만 요거 쓰는 게 나와요. 요거 쓰는 거. 자, 일단 뭐 넘겨서 8회 해볼까요? 한 2번이나 나왔으니까 두 번 나온 것 중에 하나만 좀 볼게요. 수산물 유통시장 건축하고자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했는데 근데 어쩌고저쩌고 사정으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뭐 반려 처분을 하였다. 정보공개법으로 따지면은 비공개 처분을 하였다. 뭐 이렇게, 이거면 거부 처분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거부 처분이구나. 시험장 가면 또 잘 안 보여요, 이런 게. 근데 거부 처분이구나. 근데 거기 불허가 처분을 하기 전에, 거부 처분을 하기 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의견 제출 절차 등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전 통지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 다음 물음을 답하세요. 했더니 자,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문제에 적혀냈네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주장의 타당성을 쓰세요. 그럼 뭐예요? 사전 통지에 대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넘겼지만 써야 될 1. 사전 통지는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할 때는 당사자 등에게 일정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거 쓰겠죠. 2. 안 해도 되는 경우는 긴자성이다. 이 정도 쓰겠죠. 그 다음에 3. 기간? 뭐 기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시간이 많으면 쓰고, 시간이 없으면은 지금 했다 안 했다 갖고 싸우는데 뭐 언제까지 해야 돼? 뭐 굳이 쓸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도 뭐 기간 쓰고. 4가 이제 거부처분이라는 목차인데 그거를 4해서 사안에 적용해가지고서 넣으면 되죠. 뭐 신청에 따른 거부처분은 권익이 형성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또는 권익의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니까 어때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 아니다.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2번 문제 나왔다고요. 자, 그럼 뭐 나중에 쓰는 거나 외우는 건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자, 넘어가셔서 49페이지 두 번째 판례예요. 49페이지 두 번째 판례. 이 판례가 그대로 이제 10일에 올해 10월 7일이었나요?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 판례 그대로 나왔으니까 이제 내년 시험에는 안 나오죠. 똑같은 판례를, 같은 논점을 연달아 낼 수는 있겠지만 똑같은 판례를 2번 낼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같은 논점은 연달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중요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에 관한 논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이 판례를 갖고 볼게요. 자, 11회 문제인데 A 시장은 갑이 소유한 건물
갑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거 뭐 지금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한 5회차, 6회차 때 배우는 건데 이렇게 뭐 현장 조사하는 걸 우리가 행정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정조사. 행정조사를 실시하면서 용도 변경 사실을 인정하고 갑이 용도 변경 사실을 인정하고 위반 경위에 대해서 진술하였다. 그런데 현장 조사 다음 날에 바로 시정 명령을 하였다. 이제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시정 명령은 불이익한 처분이죠. 자꾸 오늘 하루 종일 한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한 거고 오늘 하루 종일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불이익한 처분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서 처분이 나와야 돼요. 그죠? 사전 통지는 언제? 이게 지금 의견 제출 기회 뭐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의견 제출론만 본다면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0일 이상으로 하죠. 10일 이상으로. 그죠? 자,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처분임을 이유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해가지고서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두 개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는 걸 하고 요거 갖고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거 갖고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자, 사전 통지만 생각을 해볼게요. 사전 통지. 물음 1이 사전 통지였고 물음 2가 의견 제출이었어요. 사전 통지만 생각을 해보면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쳤나요? 행정청은 뭐라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인은 뭐라고 주장을 할까요? 행정청은 주장한 것이 이거예요. 야, 너가 이 무단 용도 사실을 인정하고 위반 경위에 대해서 진술함에 있어서 이런 거가 잘못되면 나는 시정명령 해야 하고 건물 철거하라고 해야 돼라고 현장 조사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서로 간에 대화가 오갔겠죠. 그죠? 대화가 왔다 갔다 말이. 그때 내가 너한테 다 말했잖아. 사전 통지가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전에 통지하는 건데 네가 의견 여기서 또 다 말했잖아. 뭔 사전 통지가 왜 필요해? 사전 통지 기회 줬잖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줬나요? 사전 통지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문서로 해야 돼요. 일단 문서로 해야 되는데 그 문서에 뭐가 써져 있어야 되냐면 어떤 처분을 할 거다. 뭐 이거는 당연히 뭐 말이 나왔을 수도 있죠. 근데 근거법이 뭐가 있다. 그죠? 그다음 의견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언제 어디로 해라. 여기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전 통지 사항이 아무리 문제 없다고 하더라도 현장 조사 나가가지고 행정조사 나가서 이거 용도가 좀 변경됐네요. 이게 무슨 법 위반이기 때문에 건물 철거라는 시정명령이 나갈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야, 의견 제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며 이때까지 뭐 어디로 하며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AI도 아니고 말을 하고 나가는 그런 공무원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게다가 문서 그냥 결정적인 문서도 없었고요. 그럼 사전 통지는 안 한 거죠. 이거는. 그리고 또 10일 이상의 기간을 줘야 된다고 했거든요. 하루 전에 준 거는요. 하자가 있다 없다 치유가 된다 안 된다 그렇게 가는 문제가 아니라 안 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안 한 거예요. 사전 통지 안 한 거죠. 그러면은 행정청은 했다. 사전 통지 했다. 얘는 안 했다. 당연히 어디가 맞는 거예요? 판례는 당연히 안 했다로 가겠죠. 그죠? 그럼 그 다음에 행정청이 주장할 건 뭐예요? 이게 뭐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뭐 출입국 사실이나 뭐 이런 거 병역이나 이런 거 아니니까 3조 2항을 주장할 건 아니고 사전 통지 면제 사유에 해당된다. 안 해도 되는 사유에 해당된다. 긴자성 이렇게 있죠. 긴급하거나 긴급한 건 아니죠. 뭐 긴급하다면은 용도 변경이 돼서 뭐 도로 교통 방해를 주고 뭐 힘든 막 이런 말이 있다면 긴급할 수 있는데 그런 말 없으니까 긴급한 건 아니고. 자,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이게 무슨 자격이 있었는데요. 그렇잖아요. 없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질상 이런 건 사전 통지하기가 곤란하다. 빨리빨리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곤란하다 이런 거는. 자, 이걸 주장을 한 거죠. 근데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은 거기 사전 통지 예외 사유나 의견 청취 예외 사유가 동일해요. 긴자성은. 근데 그럼 동일하다는 거는 성질상 곤란하다라는 표현이 여기도 저기도 다 들어가죠. 당연히 청문도 의견 청취이기 때문에 청문도 긴자성은 동일해요. 그러면 다 이게 지금 계속
행정청이 뭘 안 했다라고 했을 때는 주장하는데 딱 좋은 게 뭐냐면 성질상 힘들었어요. 성질상 곤란했어요. 딱 좋죠. 뭐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례가 네 글자로 정의를 했어요.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거는 해당 처분으로 봐라. 해당 처분으로 봐라. 그 말이 지금 와닿지가 않죠. 자,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는 시정명령이라는 처분, 명령이라는 처분,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뭔가 뒤에 후속적인 행위, 뭐 지금 현장 조사 과정에서 조사해서 얘가 의견 진술 충분히 했고 이거 여러 가지 사정이나 뭐 환경적으로 봤을 때 뭔가 사전 통지하기가 좀 곤란했고 시정 명령이라는 어떤 처분이 나오면 그 처분에 딸린 여러 가지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배경이 있죠. 배경. 그죠? 이런 개별적인 사유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처분 자체로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시정 명령이라는 처분이 성질상 사전 통지가 힘들어? 미리 이런 사정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 거 없잖아. 그럼 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되셨나요? 이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다라는 게 기출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또 뭐 그 전엔 뭐가 나왔었냐면 이거죠. 청문인데 뭔가 무슨 처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자격 박탈이라고 해볼게요. 자격을 박탈한다. 자격을 박탈할 때는 청문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청문 통지서를 줬더니 통지서를 보냈더니 반송돼 와요. 그 다음에 청문 기일을 그래서 잡았어요. 기일을 잡았더니 이 사람이 출석을 안 해요. 출석을 안 해요. 뭐 등등의 사유로 청문을 열지 않고 그냥 처분을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야, 너 자격 박탈이면 청문 기회 줬어야 되는데 왜 청문 기회 안 줬어? 성질상 곤란해요. 좀 힘들었어요. 야, 얘가 통지서를 몇 번이나 보냈는데 막 반송되고 오대요. 그 다음에 기일주 잡았는데 지가 출석도 안 하대요. 곤란하잖아요, 판사님. 그랬더니 판사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 사정은 그렇고 이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뭐 사정은 누구나 다 사연은 있어. 자, 자격 박탈이라는 그 처분 자체가 청문을 하기에 성질상 곤란했냐? 그건 아니잖아. 그럼 했어야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자, 다시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다의 판단 기준은 뭐라고요? 그 당의 처분의 성질상으로 판단한다고요. 그 처분의 그 본연의 성질로 판단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거 어때요? 이것도 곤란하다? 아니다. 당의 처분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게 이제 뭐 옆에 49페이지 밑에 나와 있어요. 밑에 나와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 사전 통지를 했네 안 했네는 사전 통지 물론 현장 조사 때 하긴 했지만은 의견 제출을 위한 충분한 기간, 10일 이상의 기간 상관없이 준 거니까 그거보다 작게 준 거고, 그 다음에 사전 통지해야 될 일정 사항을 전체를 다 너가 문서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전 통지 안 한 거야. 그리고 너가 주장하는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다라는 거는 처분의 성질로 판단해야 되는데 처분 자체의 성질로는 뭐 현저히 곤란한 점은 없었어.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게 이제 우리 이 판례가 각색돼서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50페이지 의견 청취를 들어가기 전에 37페이지 판례를 좀 볼게요. 37페이지 판례. 자, 3년 전부터 제가 나올 때가 됐는데 하면서 하고 있는 판례인데, 제가 이제 나올 때 됐는데 한 그 판례들이 보통 한 3, 4년 안에 나오거든요. 유일하게 안 나온 건 행정지도가 아직 제가 1회 때부터 찍었는데 아직 11회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안 나와가지고서 그 유일하게 안 나온 건 그건데, 보통 나올 때 됐어요 하면은 한 3, 4년 안에 나와요. 그 해에는 안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나오고. 근데 여러분들은 벌써 한 3년 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또 좀 사전통지가 나와버려가지고 작년에 조금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나올 것 같은 데는 줄어들었지만 아무튼 굉장히 좋아하는 판례예요. 행정법 교수님들이 영업자 지휘승계거든요. 영업자 지휘승계 37번 판례. 영업자 지휘승계는 혹시 외번 있으시나요? 외국어 번역 행정사.
다 실무법이죠. 그러면은 일반 행정사면 다 실무법을 보시겠죠. 실무법에서도 찍는 판례예요. 저 혼자. 근데 사실 실무법에서 더 중요한 판례기는 해요. 근데 절차, 그 논점은 절차기 때문에 절차법에서 많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이거는 기속력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조문을 조금 볼게요. 이거는 좀 볼 건데 어차피 절차 하자 때문에 보기는 해야 되는 조문이니까 다음 주에 볼 건데 지금 다음 주에 보지 말고 이번 주에 볼게요. 자, 대법원 일단 영업자 지위 승계는 뭐냐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허가를 받아서 그 영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 무슨 뭐 여기 자체는 뭐 세금을 안 내가지고서 압류해가지고선 그 이 해당되는 거를 다 공매 처리해가지고 넘어간 거고, 아무튼 뭐든 모르겠지만 자, 이거를 을에게 양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양수인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양도인이죠. 자, 을에게 다 넘어가요. 근데 이거 허가하기 전에는 행정청한테 나 이거 인수해가지고서 합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나 봐요. 자, 신고를 해야 되고, 이 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인 수리합니다라는 통보를 해야지 이루어지는 신고이기 때문에 1차 행정법에서 말하는 행위 요건적 신고에 해당돼요. 자, 그러면 얘가 신고를 했죠. 또는 뭐 허가였다면은 허가라고 썼으니까 허가 신청을 했겠죠. 여기는 신고든 신청이든 아무튼 신고로 갈게요. 갑자기 허가를 했다가 신고로 갔다가 막 이런 웃기긴 하지만은, 자,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행정청이, A라는 행정청이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심사를 해가지고선 이쪽으로 그래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해서 수리를 한 거예요. 자, 여기를 양도인으로 바꾸면 이상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수리를 했죠. 그래서 얘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가 불이익한 처분인가요? 이 지위 승계를 하는 수리, 여기가 뭐 허가였다면 이게 불이익한, 이 처분의 성격이 어떻게 돼요? 이 성격의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봤어요. 왜요? 양수인에게는 좋죠. 양수인에게는 좋은데 이 양도인의 모든 지위를 박탈시켜서 을에게, 갑의 지위를 박탈시켜서 을에게 넘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갑에게 불이익한 처분이죠. 처분이라고 봤죠. 그러면 갑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면 이 지위 승계를 수리했던 거, 이거 자체는 그러면 갑은 당사자에 해당될까요? 당사자 등에 해당될까요? 당사자에 해당될까요? 이게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했다면 초점은 얘한테 줬지만 이 처분 자체의 직접 상대방을 누구라고 본 거예요? 갑이라고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갑은 당사자 등이 아닌 뭐예요? 당사자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당사자예요. 자, 항상 물어볼 거예요. 이거는 항상 절차자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전에 뭘 생각한다고요? 당사자 등에 해당되는지,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는지, 적용 범위 3조에 해당되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 뭐 3조 공무원도 아니고 뭐 병역도 아니고 뭐 외국인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5개 기관에서 거친 사항도 아니고, 국가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적용 범위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불이익한 처분인지 당사자인지 둘 다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거 건물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답안지에다가 야, 건물 철거 명령을 내리는 저는 당사자에 해당돼요. 건물 철거 명령은 불이익한 처분이에요. 쓰셔도 되는데 시간 자체도 없고 써봤자 뭐 얘는 뭐 굳이 이런 것까지 판단했냐. 채점자도 별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은 이런 사례는요, 안 쓰면은 점수가 깎이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지위승계 처분을 하는데 지위승계를 수리했다, 뭐 또는 허가 내렸다라는 그런 뭐 허가로 나올지 아니면 신고했다는 수리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위승계를 할 때 그 지위승계는 어떤 처분의 성격이 뭐라고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불이익한 처분. 그러면은 그 지위승계라는 그 불이익한 처분의 당사자는 뭐예요? 당사자는 갑이겠죠. 갑. 양도인이 있겠죠. 그러면 얘한테 처분을 했는데 양수인이 오히려 이해관계인이 돼요. 이해관계인이. 그죠?
그럼 실무법에서 가면은 제3자 뭐 심판 청가라든지 아니면 기속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또 문제가 되는데 그건 거기서 문제고 자 일단 두 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뭐 했어요? 아무런 사전 통지가 없이 그냥 을에게 수리했다 허가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에게 사전 통지랑 의견 청취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판례 여기 있는 판례 잠깐 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가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이에요. 다시 여러분들 외워볼게요. 불이익한 처분은 개념을 쓸 일은 별로 없지만은 정확하게 외우고 계셔야 돼요. 쓸 일도 많이 있죠. 생각해보니까. 자, 불이익한 처분은 뭐와 뭐라고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에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그거 할 때는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고, 그죠? 사전 통지 뭐였어요?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때는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되셨나요? 할 때에는 당사자 등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 그때 당사자라고 하면 처분에 대해서 직접 상대가 되는 자예요. 자, 당사자는 뭐라고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고요. 등은요, 이해관계인인데 처분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관계인 그러니까 행정청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그 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이죠. 등은. 자, 그럴 때 압류 매각 절차에 따라서 영업시설 전부를 인수함으로써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자가 이를 신고하여 이를 수리하는 경우 그때는 종전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는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허가를 다 말소시키는 거잖아요. 없애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을이 신고한 거에 대한 수리이긴 하지만은 그 처분에 대해서 직접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것도 시험 문제가 나오면 한 번도 안 써보면 못 써요. 나중에 써야죠. 이것도 무조건 쓰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이제 다시 넘어가서 앞으로 좀 갈게요. 왔다 갔다 하네요. 44페이지 이유 제시. 자, 그거 전에 이제 모든 처분 절차 뭐 뒤에 있는 앞에 표가 있기는 한데 교재로 있는데 그 표를 뭐 다시 페이지를 바꿔가지고 넣지 말고 의견 청취는 나중에 자 이유 제시 하고요. 원래 우리가 모든 처분 절차를 따진다면 절차를 따진다면 모든 처분에 그러니까 지금 불이익한 처분이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보통 이렇게 쓰는 거는 침익적인 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청에 따라서 뭐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해줄게요라는 처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적 처분이라고 하죠. 침익적 처분과 수익적 처분이 있는데 이런 구별을 하지 않고 모든 처분에 적용돼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모든 처분에. 저는 설리방정고 이렇게 외우는데 처분 기준 설정. 필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표로 나와요. 이 표 그대로 나와요. 처분 기준을 설정하죠. 그래서 처분 기준에 따라서 수익적 처분도 그렇죠. 처분 기준에 따라서 내가 너 지원금 주세요라고 하면 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얼마 줘야 되는지 이런 기준들이 써져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뭔가 주겠죠. 그 다음에 영업정지 처분도 누구는 2개월 누구는 3개월 막 이러면 안 되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처분 기준 설정 모든 처분의 그 행정기관 내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처분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이유 제시를 해요. 처분장에 써져 있죠. 어떤 처분장에는 나는 어떤 사실과 어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처분을 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방법은 문서죠. 방법이니까 문서예요. 문서로 하지 않으면 제가 뭐라고 했죠? 무효예요. 무효. 물론 말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자문서도 아니에요. 이때는 그냥 종이 문서를 말하는 거예요. 전자문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을 했거나 전자문서로 받기 위해서 동의했을 때만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말로 하는 경우는 저는 뭐
제가 공부할 때, 제가 외울 때는 뭐 신경통에 구슬침 맞는다 뭐 이러면서 구슬로 하는 게 신속한 경우, 신속을 요하는 경우, 경미한 경우 뭐 이렇게 외우긴 했는데 그렇게 외운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먹힌대요. 재밌지도 않고 두 문자가 막 이러면서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안 해요. 자, 정정할 수 있죠. 정정은 뭐 진짜 단순한 거, 단순한 오타, 단순한 계산 실수 뭐 이런 것들은 정정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고지죠, 고지. 고지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불복수단 뭐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해라 뭐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고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처분에 들어가는 절차예요.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절차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외우게 돼요. 사무관리론에서 사실 뭘 신청에 따라서 처분이 일어나는데 이게 다 민원이라고 하죠. 그 사무관리론에서 여러분들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 사무관리론 시험 범위가 2개잖아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그 전체 수업의 반 정도를 이거 갖고 얘기할 거라서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신청은 일단 신청을 하면 수익적 처분은 신청을 하면은 그러면 접수를 하겠죠. 그 다음에 뭐 하자 있으면 제가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보완 요구하죠. 보완하거나 뭐 어쩌고저쩌고 하거나 그리고 다 접수가 되면 신속하게 처리해야 돼요. 신속 처리 의무가 두어졌죠. 뭐 관계 기간이 있다면 관계 기간 협의를 거쳐서 신속하게 처리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법에서 우리 법도 아셔야 되고요. 신속하게 처리한다라는 얘기는 그건 뭐예요? 막 신발도 안 신고 막 뛰어다니면서 엄청 빠르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거는 처리 기간이 규정돼 있어요. 처리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행정사 돼서 접수를 하면 다 모든 건건마다 처리 기간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처리 기간 내에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법 부당한 민원 처리 사무관리론에서 배우겠지만 위법 부당한 정말 나쁜 민원 처리의 대표적인 게 처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게 첫 번째로 나오거든요. 현실은 안 그래요. 현실은 안 그런데 근데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기간 내에 뭔가 지연시키지 말고 처리해라. 처리 기간 내에 특별한 사정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연하지 않고 처리해라 라는 의미를 신속하게 처리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빠르게 하기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해라. 이런 것들이죠. 침익적인 거는 뭐 사의천공이죠. 사전통지. 그 다음에 의천공이 이제 왜 이래요? 의천공이 뭐예요? 의견 제출, 청문, 공청회라는 의견 청취 절차죠. 자, 그러면 이 모든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게 이제 이유 제시예요. 이유 제시. 자, 이유 제시는 처분의 근거가 된 법적 사실적 사유를 처분 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상, 이유 제시는 모든 처분을 대상으로 해요. 자, 여러분들이 판례를 보거나 아니면은 사례를 풀거나 이럴 때 이유 제시가 없었다. 사전 통지는요. 사전 통지를 안 했다. 사전 통지를 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죠. 사전 통지를 어설프게 했어요. 이런 거 있어요? 사전에 통지를 반만 했어요. 할까 말까 했어요.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전 통지는 했다 안 했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사전통지 사항이라는 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7가지에 규정되는 그 사항을 외울 필요는 없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 없었다가 그냥 그 정도 하면 되는구나만 아시면 된다고 했어요. 사전통지는 했다 안 했다거든요. 근데 의견 제출은 이유 제시는 어떨까요? 이유 제시는 이유가 어디 써져 있냐면 처분 시에 문서로 이유를 제시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유는 처분장에 써져 있어요. 처분장 문서가 안 오면요. 문서가 안 오면 이유 제시를 갈 거예요. 아니면 문서가 안 왔으니까 무효인 구술을 했다 또는 문서를 안 했다 이걸로 갈 거예요. 무효가 훨씬 큰 거잖아요. 그럼 무효를 주장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다 이유 제시를 주장한다는 건 뭐냐면 처분장이 온 거예요. 처분장이 왔는데 그 안에 뭐가 써져 있는지를 봤더니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처분장이 백지로 올까요? 처분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처분을 쓰세요. 뭐 이렇게 처분장이 올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뭐래도 써서 올 거예요.
그러면은 처분장에는 뭐래도 써져 있다는 거는 이유 제시를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유 제시를 구체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예요. 항상 싸움은. 자, 그 이유 제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법적 사실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법적 사실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모든 처분이죠. 물론 면제 사유는 내가 뭐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신청에 대해서 허가합니다라고 할 때 야, 내가 너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위에서 시켜서 허가했어. 아니면 너 요건은 안 맞는데 네가 정말 잘생겨서 허가했어. 뭐 이런 이유를 얘기하나요? 신청에 따른 그대로의 처분을 할 때는 이유를 쓸 필요가 없고 그건 면제 사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단순 반복적으로 또는 경미한 처분에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냥 일반적인 영업정지 처분 이거는 야 네가 알 수 있었잖아 이거 안 돼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긴급하게 처분할 경우, 이거는 원래 필요가 없는 거고 신청 그대로 처분은 원래 필요가 없는 거고 이거는 어쩌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서 못한 거고, 그러면 2번 3번은 처분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당사자가 요구를 하면요, 야 나 근데 이유 모르겠는데 긴급하게 처분을 했으니까 이제 뭐 조금 네가 덜 바쁘니까 나한테 좀 말해줘봐, 뭐 이렇게 가지고서 요청을 하면은 이거는 요청을 받아들여서 문서로 이유를 다시 보내야 되고, 이거는 도대체 모르겠는데 나 왜 합격시켜줬어? 그걸 물어봐요. 물어보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봤자 답변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사후에 물어볼 필요도 없죠. 물어보고 답변해 줄 필요가 없어요. 자,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답안지에 써야 되니까 그런 거고, 문제가 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이유 제시의 정도. 읽고 쉬었다가 진도를 나갈 거예요. 절차법은 이유 제시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명시적인 규정은 없어요. 규정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이 이유를 이렇게 적고 저렇게 적고 해서 보내겠죠. 근데 딱 처분장을 봤을 때 적어도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법조문을 적용해서 이런 처분이 나왔구나 알아가지고선 향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여야 돼요. 자, 그 말이에요. 자, 적어도 처분의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를 기초로 해서 차후 행정구제 절차에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돼요. 되셨나요? 근데 그 말이 또 뭔데요? 그게 어느 정도 구체적인 건데요? 그죠? 그래서 판례에서 말한 뭔가 문구들을 이용해서 5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가 나오면 적용시켜서 구체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5가지, 제가 만든 건 아니고 판례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서 5가지를 모아봤어요. 처분의 근거법령, 해당 조항 및 문헌, 당의 근거법조를 적용하게 된 원인사실 또는 원인사실 및 포섭의 경위, 재량이라면 재량 행사의 전후 과정, 사실적 이유는 법률 요건 해당 사실인데 그 사실적 이유는 사실 이 원인 사실에 해당되는 거라서 4가지기도 해요. 자, 일단 근거 법령, 해당 조항, 그 다음에 법조를 적용하게 된 뭐 원인 사실에다가 할게요. 원인 사실, 재량 행사라면 재량이라면 재량의 전후 사정.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법률 요건 해당 사실은 이 원인 사실에 또 해당되는 어떤 구체적 설명이라서 일단 뭐 5개라고 하지만은 4개로 보면 되죠. 이 5가지가 갖춰져 있다면 그러면 이유 제시는 구체적으로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5가지가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판례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판례를 보고 얘기하는 거는 잠깐 쉬었다가 4교시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